177페이지 부관입니다. 자, 법률행위 부관이란 말이 있는데 이 부관이라는 것은 뭔지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부관이란 말이 나올 때 부관이란 일단 우리는 법률행위는 다 뭐였다는 전제하에서 한다고 성립해줘. 이 성립되면 법률행위가 이제 뭐가 문제된다? 효력인데 요 효력을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약관을 부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관에 해당되는 게 조건, 기한, 부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민법에는 민총에는 조건과 기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은 어디에 속하느냐? 부관에 속합니다. 그 시험에 부관이 먼저 말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관이란 말이 너무 조건과 기한을 뭐라고 그런다? 부관이라 그런데 그렇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을 보면 되는데 조건 그러면 요 위에 걸 또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냐? 부관이니까. 그럼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된데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발생 또는 소멸을 여기에 제한하는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실에 결부시킵니다. 뭐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어정케 하는 겁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어정케 한다는 거, 어정케 한다는 그게 결부시킨다는 겁니다. 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행위가 비록 성립했다 할지라도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고 이미 효력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장래 당사자가 원하는 불확실한 사실이 나타나면 효력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은 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요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마. 공짜로 주는 계약이 정력계약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새해 세배를 가니까 정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력계약이었어요. 그럼 계약했으니까 도장 찍었죠.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이 된다. 효력이라는 게 권리를 취득하는 게 효력 아닙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효력인데 이 갑이 하는 말이 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비록 오늘 정력계약이 성립했지만 효력은 즉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 이 합격은 1월 1일 입장에서는 장래일이죠. 합격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사실이죠.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데 남이 봤을 때는 뭐라고? 불확실한 사실. 그 불확실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어. 즉 합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른 가반대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비로소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 합격, 이 합격이 뭐라고? 조건이에요. 두 사람 사이는 합격을 조건으로 정력계약한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이, 이 사실이 나타나면 이걸 조건이 성취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 그러냐?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는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정력계약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정력계약 했는데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합격이 돼야 되는구나. 합격이 되기 전까지 효력을 만다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법률행위를 성립시키지만 효력 발생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절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확실한 사실에 어정케 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예컨대 내가 너에게 다달이 250만 원씩 지급하마. 왜 하느냐? 너가 공부를 한다니까 돈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공부할 때까지 내가 뭘 주겠다? 250만 원씩 매달 정기금을 지급하겠다고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언제까지 주겠다고?
합격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돈 250씩 온다 안 온다? 오니까 효력이 발생했죠. 근데 합격이 돼버렸어. 합격되면 250만 원 주는 계약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소멸되는 거죠. 그럼 합격될지 안 될지는 장래일이죠. 장래일이니까 이게 뭐라고? 조건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효력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해제 조건입니다. 다 같은 합격이지만 해제 조건 할 수도 있고 정지 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제 조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보면 결혼하면 집을 사주겠다. 아주 좋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장래 사실입니다. 반드시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결혼해야만이 조건이 된 거. 이게 정지 조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하겠다. 그럼 취직하면 생활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조건인지 알겠죠? 네, 이게 조건입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뒤에 178페이지 그게 조건과 친하지 않는 이런 논 이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이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한을 봐야 되겠죠. 그럼 기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지우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2번 쓰고 기한 쓰면 돼요. 얼마나 게으르게 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기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돼요. 이걸 딱 지우면 뭐라고? 기한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조건이나 기한이나 모두 다 법률행위 부관인데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어정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은 기한이고 불확실한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과 기한은 둘 다 장래의 것이에요. 다만 확실한 것은 기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똑같이 이제 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마. 똑같이 무슨 계약했다? 정리계약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1월 1일 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럼 성립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갑이 하는 말이 단 내가 6월달 해외 유학을 가니까 5월달까지는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언제 6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정유계약은 언제 성립했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럼 6월 1일은 장래일이죠. 내가 죽더라도 6월 1일은 도래하네. 그러니까 이 장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 확실한 사실인 6월 1일이 돼야만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기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 1일이 기한이에요. 그 기한이 도래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죠. 이런 것을 시기라 그래요. 정지 조건과 같은 말이 뭐라고? 시기입니다. 너 요즘 뭐하니? 예, 공인중개사 공부합니다. 그럼 학원에 나가느냐? 갑니다. 거리가 뭐냐? 뭡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가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마. 이게 공짜로 사용하는 게 사용대차. 저번에 사용대차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의 차이점을 설명한 적 없습니까? 이거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없고 왜 이래? 선생님 2명이냐? 공짜로 사용하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단 시험에 언제까지니까 10월 28일 합격이니까 10월 28일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사용한 쭉 하잖아요. 그러나 10월 28일까지만 사용하고 그럼 28일까지 사용하는 건 27일까지 사용하라 그러면 28일이 되면 이 사용대차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니까. 그럼 10월 1일 입장에서는 1월 1일 입장에서는 10월 28일은 장래 것이고 반드시 도래한다 안 한다? 도래하죠. 그게 뭐라고? 기한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한은 도래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이니까 뭐라 한다? 종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 그래서 시종일관, 그 시자, 종자 그런 겁니다.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래 사실인데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라고? 조건이다 그럽니다. 그겁니다. 그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장래의 것입니다. 그러면 첫눈이 오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첫눈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면 기한입니다. 다만 시기가 확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런 기한을 불확정 기한이라 그러고 요런 기한은 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한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주마.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그렇죠. 기한이지 그걸 조건이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3년 내에 사망하면 혹은 12월 31일 날 눈이 오면 이런 것은 조건입니다. 하필 그때 눈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그런 걸 기한 조건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래 확실한 것은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면 99.999% 시기와 종기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오늘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업소에서 도장 찍잖아. 그럼 성립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집 사용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뒤 몇 월 며칠부터 2년간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발생해서 2년 뒤에 효력이 소멸되니까 시기와 종기로 이루어졌다고. 그게 임대차는 거의 99.999% 시기와 종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거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조건 아니면 기한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대부분 조건 아니면 기한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조건과 기한입니다. 그러면 기한에서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입니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존속 기간을 10월 1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임대차 기간 언제까지 했다고? 10월 1일.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이른바 주인이 5월 1일 날 아저씨 방 뺏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 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방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뺍니다. 뭐라고 그러고 안 뺍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게 기한의 얘기입니다. 이 을은 지금 이 임대차가 언제 종료된다고? 그러면 3월 5월 1일이 됐을 때는 아직 임대차가 종료 안 됐으니까 시기가 종기가 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반환할 필요 없는 이익이 있잖아. 이런 이익을 뭐라고? 기한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기한 이익을 주장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를 했어요. 돈 빌려주는 계약이다. 언제 갖기로 했냐? 10월 1일 날. 그럼 갑이 채권자고 여기가 채무자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5월 1일 날 조기 변제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변제하게 안 하게? 안 하죠. 뭐라고 안 합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갚을 기한이 남았잖아요. 10월 1일 날 갚아도 되니까 이 을은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 돈을 계속 사용하고 반환할 필요가 없는, 변제할 필요가 없는 기한이, 이게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입니다. 그럼 이 기한이익은 누가 가지느냐? 그거야 의사표시 해석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쪽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쌍방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가지는 대표적인 게 무이자 소비대차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변제기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이자는. 그러면 아무 기한이익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자부 소비대차는 양쪽 모두 가집니다. 만약 이자가 연 6%다. 그럼 이 을의 입장에서는 기한 도래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변제할 필요가 없는 이익이 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뭘 받을 수 있다?
이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거꾸로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5일 날 방 뺄 테니까 보조금 주세요. 그럼 보조금 준다 안 준다? 임대인 또 뭐라고 안 줍니까? 기한이 남았잖아. 그럼 이 임대인 또 10월 1일까지 월세 계속 8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까? 이때는 기한이익이 쌍방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쌍방모두에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기한이익이라 그래요. 그럼 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손해를 상대방을 해야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을이 이 10월 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주인한테 방 빼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보세요. 기한이익이 일방에게만 있을 때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게 없게. 자기 얘기만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나같이 무이자 소비대차 같으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라 그래요. 무이자 같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조기에 변제할 수 있게 없게. 예, 내가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는 겁니다. 그럼 뭐 임대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잖아. 그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일방에게만 있을 때는. 그러나 쌍방 모두에게 있을 때는 함부로 포기하면 돼, 안 돼?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일 5일 날 이 을이 방 빼고 싶으면 이 갑이 10월 1일까지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있죠. 이 월세를 10월 1일까지 한꺼번에 주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누구 손해를 배상했다고? 갑의 손해를 배상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5년짜리 융자를 받았는데 5년 만에 아니고 1년 만에 돈을 갚으면 은행에서 감사하다고 돈 깎아줍니까? 위약금 내라고 그럽니까? 빨리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 더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은행은 그 5년간 계속 뭘 받을 수 있다? 이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상실을 주겠잖아요. 그걸 배상해 주는 겁니다. 얼마를 배상할 것인지 미리 돈 빌릴 때 다 뭐하게? 약정 다 합니다. 그 위약금 약정을 하게 해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왜 돈을 조기에 변제하는데도 위약금 내야 됩니까? 친구가 물으면 여러분 그때는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 기한이익 상실. 이 말만 하면 돼요.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그래서 방 왜 일찍 못 뺀다고?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그냥 왜 못 빠르냐? 기한이 남았죠. 그게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실제로 많이 하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함부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얼마에 들 거냐?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일 조기에 방 뺀다. 주인이 안 돼 그러면 못 빼요.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빼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거. 그럼 그때까지 월세 다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조금 그냥 괜찮은 부인 같으면 뭘 하냐면 대신 당신이 빼나가세요 그럽니다. 빼나가세요 한다면 원래 임대차 새로 되면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가 들어오면 수수료는 누가 줘야 됩니까? 주인이 줘야 되겠죠. 근데 조기에 나갈 때는 뭐라고? 그렇죠. 나가는 사람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 그럽니다. 그게 기한이익 상실했다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은 뭐라고? 손해배상액을 그만큼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빼가 나가라는 게 그 뜻입니다. 기한이익 상실한데 단시 손해는 네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액을 중개수수료 비용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조기에 방 뺄 때는 뭐 이삿짐 준다든지 이사 비용을 뭐라고 준다든지 그래. 그게 지금 손해배상을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옆에 볼 때는 저게 그냥 빼는구나 그러지 말고 저거 기한이익 상실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 한 문제는 뭐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올해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조건, 기한이. 매년 나오다가. 그러면 내년에는 100% 나옵니다. 나오는데 극히 법조문의 거 나옵니다. 나오고 정지조건, 해제조건은 뭐 100%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권법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물권법 들어갑니다. 자, 물권이란 이제 이게 문제됩니다. 물권이란 데 있는데 물권법을 보는데 먼저 물권이 뭐냐라는 것을 보면 그 물권이란 그게
제일 위에 보면 특정된 물건을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의의는 상대적으로 채권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채권과 물건 모두 다 재산권인데 양자의 차이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그걸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말입니다. 배타적인 권리가 물건입니다. 이걸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냐? 상대적으로 채권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채권도 재산권은 재산권이죠. 그러나 요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제가 특정인이라고 그랬잖아. 사람에 대한 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인에게,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뭘 해달라고 뭐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물건은 뭐에 관한 권리다?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물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채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권리입니다. 대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상에 권리를 갖고 있으면 물건이죠. 그럼 내가 이 책상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 때 책상 보고 저기 가 그러면 갑니까 이게? 책상은 의지가 없죠. 그럼 내가 이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집에서 지배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내가 옮길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은 무슨 권리라고? 지배권이에요. 대상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오늘 내가 집 청소 때문에 파출부를 한 사람을 내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파출부에게 집을 치워달라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물건이 아니고 뭐게? 채권이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합니까? 이분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뭘 한다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지에 따라 청소를 해줄 의무가 있긴 있지만 안 하더라도 뭐라고? 강제할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할 능력은 없어요. 뭐 해달라고 뭐 하는 권리다? 청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물건은 지배권인데 반해서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건과 채권의 정의는 다른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여기에 물건은 물건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물건의 특성, 물건의 성질, 물건의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 지금 책이 안 나오는데 물건은 재산권이도 채권이나 물건이나 다 재산권인데 여기는 일단은 물건은 지배권입니다. 지배하는데 첫 번째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걸 직접적 지배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 책상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소유권이 물건입니다. 그럼 내가 이 책상에 대해서 내 권리를 행사할 때 누구 도움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해당 물건자가 직접 지배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안 그래요.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2018년까지 보증금 2억에 임대차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이 생깁니다. 분명히 권리죠. 근데 요거는 안 배워서 그렇지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을이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요 을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뭘 한다?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청구에 따라서 이 갑은 임대료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걸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 채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무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돼요. 이행할 때 비로소 을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갑이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 을은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흔히 말할 때 월세인데
월세의 경우 도배라든지 보일러 같은 건 누가 고쳐줍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임대인의 용도에 맞게 뭐 해줘야 된다?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채권이니까. 근데 만일 이게 이 건물의 병이 똑같은 건물인데 병이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 계약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뭘 취득했다? 전세권 취득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안 배우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이 전세는 틀려요. 요 전세권은 뭔지 모르지만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이란 건 사람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이 값과는 관계없이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한다.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라고? 물건입니다. 값의 도움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따라서 흔히 전세 들어가면 주인이 도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게 왜냐? 그 물건의 유지 수수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흔히 이른바라 주인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지배해서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겨. 그게 물건이에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누구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사용 수익하고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다는 권리, 물건에 가는 권리입니다. 근데 지배하는데 그냥 지배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지배해요. 배타적 지배권이다. 이 말은 하나의 물건 이외에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이 안 돼요. 예컨대 내 아파트에 소유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소유권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이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다른 사람은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 이외에 하나의 물건이 딱 성립되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못 오게 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배타적의 권리. 이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흔히 말할 때 일물, 일권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물건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당권은 하나의 물건 이외에 두 개 설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그렇지만 배타성이 있으니까 먼저 성립된 저당권이 뒤에 성립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그러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분한테 돈을 빌려줬다. 내 채권 가지죠. 동시에 이분도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동일한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성립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빌려줬죠. 그렇다고 내가 이분한테 돈 먼저 받아갈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채권 간에는 뭐가 없다고. 우열이 방금 물건은 우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예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립하더라도 뭐가 있다고? 우선이 있다니까. 선순위 우선인데 채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채권자는 먼저 받아가는 임자다 이 뜻입니다. 10년 전에 빌려간 사람이나 오늘 빌려간 사람이나 우일이 없다고. 그럼 먼저 빌려가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장땡.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배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건물에 전세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봐봐요.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개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럼 하나 더 봅니다. 또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건은 절대권인데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여기에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집니다. 자, 여기 201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억이에요. 뭐 월세가 있건 없든 이게 임차권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을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제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권리인데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상에 채권자를 겁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채무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매매가 됐어요. 2015년도 매매가 됐다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뭘 취득했다고? 뭔지 모르지만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 병은 갑에게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을에게도 주장합니다. 을에게 주장한다는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내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사용 수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뭐라 합니까? 어허, 나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니까. 뭘 주장한다?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차권은 상대권이라니까. 오로지 누구한테만 주나? 감에게. 그래서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따리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성립된 채권이 뒤에 성립된 물건보다 우선이 못해요. 왜냐? 이거는 절대권이고 이거는 상대권이고 하나는 배타성이 있고 하나는 배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만일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도 물건이고 전세권도 물건이죠. 그러나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배타성이 있으니까 먼저 성립된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세권이 있으면 나는 동시에 전세권 성립할 수가? 그럼 이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인지 알아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물건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되냐면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시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시하는데 부동산은 뭐로서 공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살펴보면 채권은 안 나와 있어. 물건만 나와 있다니까. 왜 채권은 공시 안 되느냐? 나한테 주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다 등기부를 본다는 건 물건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절대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데 절대권이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내 물건 실현을 방해할 때 누가 대신 방해를 제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방해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걸 나중에 뭐 물건적 청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물건 실현을 방해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이 건물에 누군가 사용을 방해하죠? 그럼 이 을은 그 사람에게는 주장 못해. 왜? 상대권이니까. 그러나 누가 방해를 제거해줘야 된다고? 갑이 용도에 맞게 제거해줘야 되니까 지가 방해를 제거해줘야 돼. 그런 거 당연히 방해 제거해달라고 갑에게 청구하면 되지만 물건은 누가 제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물건적 청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은 방금 뭘 해야 되냐? 공시도 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사람마다 계약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여러분 생활에 위해서 될까 안 될까요? 만일 제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니까 갑의 건물이에요. 내가 지금 전세권을 들려고 보니까 여기에 선순위에 A 앞으로 권리가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냐? 전속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뭐냐 하니까 A가 하는 말이 물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물건인지 나는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만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건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물건이 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나한테는 주장할 수 있고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문하고 이 집에 안 들고 을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을 앞으로는 또 B 앞으로 된데 소정권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어보니까 물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물건이냐? 몰라. 그럼 이 집에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집집마다 사람마다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등기부에 다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등기해봤자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위험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물건 법정주의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 물건법 첫 번째 조문입니다. 185조입니다. 여기부터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물건의 법정주의 나오죠. 그에 18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구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건은 법률이나 어디에서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이 말 같죠? 그 외에는 창설을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물건의 종류도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해준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새로운 물건의 종류를,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되게 안 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채권은 틀립니다. 채권은 당사자 합의하면 어떤 채권을 만들더라도 원칙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고 두 사람끼리만 효력이 있으니까. 당사자끼리 효력인데 합의해서 뭐 하겠다는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은 안 됩니다. 따라서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해진 물건을 내가 하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법률로서 강제로 정해준다. 종류 강제라 그래요. 다음에 그러면 종류는 새로 안 만들더라도 있는 물건 내용은 변경할 수 있느냐? 내용도 변경 못합니다. 그냥 내용도 법률에 규정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민법 조문에 305조 이하에 보면 전세건의 경우는 전세금을 지급하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조문에 뭘 지급하라고? 전세금 지급.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우리는 전세금 지급하지 않고 전세건을 설정하자. 그런 거 안 된다고. 법조문에 지급하라 그러면 뭐라고? 지급해야 돼. 당사자가 그 내용을 변경을 못합니다. 내용도 법률로서 강제로 정해준다. 내용 강제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 물건법이에요. 그럼 물건법은 강행 규정이게 임의 규정이게? 그래서 물건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종류도 새로 만들지 못하고 내용도 변경 못하니까. 그래서 물건법정주의가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입니다. 근데 뒤에 우리는 계약법 보죠?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게? 다 임의 규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는 뭐 동시항별권이니 위험부담이니 제3자를 위한 게 담보 책임이 모두 다 당사자가 특약하면 특약대로 갑니다. 법조문대로 안 해도 됩니다. 담보 책임 면제 특약할 수 있어요. 위험부담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위험부담할 수 있고 동시항별권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안 그렇습니다. 물건은 당연히 강행법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법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뭘 보느냐? 민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 민법의 물건은 몇 가지가 있느냐? 총 8가지가 있어요. 그게 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을 사실상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지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책에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 그러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도둑놈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도둑놈도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자는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권을 가진 자도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아닙니까? 지상권자도 점유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점유하면 정당한 점유가 아니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입니다. 그럼 도둑놈은 이 중에 하나 갖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점유권이 있는 대신 이런 권리는 없죠.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권리를 본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점유권에 대비되는 개념을 흔히 본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본권 중에 가장 강력한 권리가 뭐라고? 그렇죠.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본권 중에. 그럼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두 가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함으로써 누리는 가치를 사용가치, 처분함으로써 누리는 가치를 교환가치라 그래요. 이 양쪽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권리입니다. 모든 권리는 여기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제한하는 물건을 제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능 중 하나를 제한하는 물건이 제한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고 그래요. 용익 물건, 처분 가치를 제한하는 것을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용익 물건은 소유권이 갖고 있는 권능 중에 뭘 가져온다고?
사용 수익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용익물권이란 뭐 하는 권리다?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내 아파트에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아파트 사용은 누가 합니까? 여전히 소유자는 내가 하죠. 그러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소유자도 아니면서 내 아파트 처분할 수 있게 없게 경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락대금 나오죠. 그 가치를 누가 가져간다고? 해당 저당권자가 가져갑니다. 왜냐? 저당권자는 사용은 안 하지만 뭘 가져간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담보물권입니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물권은 총 8가지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지상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에 해당되는 유치질권, 저당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외울 때는 용익물권은 지지전, 담보물권은 유질저 이렇게 합니다. 지지전, 유질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8개 있다는 것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보느냐? 물권 법정주의니까 이거밖에 볼 수가 없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고 내용도 변경 못하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게 질권입니다. 요 질권은 영업적으로 하면 상법에서는 전당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당포에 부동산을 갖다 맡깁니까? 아니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맡기고 융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안 하니까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요 7가지가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오면 벌써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그렇죠. 벌써 7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저당권에는 2문제 나옵니다. 그럼 8문제. 소유권에서는 2문제 나와요. 그럼 벌써 10문제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와. 그래도 벌써 10문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문제 넘어가니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보는 형태는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그러지 어느 부분 안 나옵니다. 그냥 전체를 다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면 벌써 몇 문제라고? 10문제죠. 그럼 점유권에서 한 문제 더 넣으면 11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보고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게 없게? 이거는 물권의 모든 공통점이니까 물권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공통점이니까 한꺼번에 묶어보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걸 물권법 총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하나 보는 걸 물권법 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론, 강론으로 나눠지고 총론에서 강론에서 10문제 나오면 강론에서는 4문제 합해서 14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강론에서 11문제 나오면 총론에서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니까 사실상 법조문 해석만 하면 되고 나머지 그 해석에 관해서는 판례가 고정된 게 몇 개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상 굉장히 쉽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생소하지만 내용이 딱 결정되어 있으니까 5월달 지나고 6월달 지나면 이게 물건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적어도 10문제 맞추면 됩니다. 10문제 맞추면 다른 거는 반 정도만 맞추더라도 62.5에서 65점 나와요. 민총에서는 반,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10번째 더 맞을 필요도 없어. 그냥 밤승만 맞추더라도 62.5에서 65점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놓쳐서는 안 돼요. 총론에서 조금 어려운 거 외에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그러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지전, 유질적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본다? 물권법 총론을 봅니다. 총론. 그럼 여러분 지금 오른쪽 183페이지에 물권의 효력이다 되어 있죠. 아무 말 없이 물권 되어 있으니까 모든 물권이 갖고 있는 공통적 효력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한 것은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자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물권이 갖고 있는 효력.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한다는 건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하는 것은 먼저 나눠보면 물권과 물권은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렇죠.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합니다.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한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같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먼저 성립된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둘기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 우선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념인데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갑이 지금 아파트를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으면 뭘 취득했다? 그 소유권자가 남한테 아파트를 전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는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는데 먼저 뭐가 성립됐습니까? 그렇지만 전세 기간 동안 사용은 누가 한다? 그럼 뒤에 성립된 전세권이 우선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고?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그게 제한물권이라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뭐라고? 제한물권입니다. 그래서 제한물권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결국 근데 제한은 언젠가 풀리죠. 풀리면 사용수익권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소유권자에게 돌아가죠. 그걸 탄력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이죠. 네, 다음에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게? 그렇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뭐와 관계없이 시간적 선과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먼저 성립된 채권이지만 뒤에 성립된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통정의 표시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했죠. 그럼 이 을은 분명히 임차권이란 채권이 있지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병에게는 주장 못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런 겁니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주장 못한다?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채권이지만 대항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게 대항력 있는 뭐라고? 예컨대 임차권 같은 경우는 됩니다. 그럼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민법 621조에 보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만일 뭘 했다? 등기를 딱 했죠. 그럼 그때부터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채권이지만 갑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병에게도 나는 201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마치 물건하고 똑같이 가져간다니까. 그리고 3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하잖아요. 입주와 전입신고하면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 전입신고한다는 말 들어봤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게 아파트다. 그럼 입주와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되면 이 을은 갑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입신고 이길 0시 오늘 했으면 내일 0시부터 이 건물을 양수받은 누구에게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뭐가 생겼다?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2018년까지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3억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물건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한다. 땡.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게 없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채권법에 가보면 전부 다 이쪽을 배웁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등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걸 쭉 봅니다. 여기 관해서는 두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주택임대차도 입주 전입신고는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지만 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점점 특히 임차권은 굉장히 보호를 해줍니다. 지금 채권은 임차권은 물건보다 더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임차권이라고 건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아주 이거는 여러분 역사가 오른 겁니다. 옛날에는 공업사회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사회였습니까? 농촌사회였죠. 농업의 주 생산력 아닙니까? 이 공업이 그렇게 발전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을 하고 이제 공업이 발전되는데 그러면 이 농촌사회라는 게 항상 생산수단이 뭐라고? 토지. 근데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항상 이 생산수단은 소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소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수 가벌병 세 사람이
97명이 안 가진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10%에서 15% 중 20% 되는 나라는 없고 15%만 되더라도 평등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갖고 있으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곧 뭐라고? 돈이 될 수 있고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 사회가 되면 안 그러기 때문에 그게 힘든다니까. 자기도 여기 올라오면 더 한다니까. 응? 그러면 이 경우 생산수단이 뭐밖에 없다고? 토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 타고 이 사람이 다 생산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죠. 토지 그 중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빌려주는 거 그걸 소작제도라 그래요. 농지 임대차를 뭘 한다고? 소작이라 그럽니다. 그게 농지 유럽에서는 이걸 뭘 한다? 농노라고 그러잖아요. 노예자 붙이면 농노입니다. 농노. 이게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겠냐고. 왜 비참하냐면 이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건물일 때 그렇고 토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나에게 임대를 안 해주면 소작이 끊어지면 말입니다. 곧 거지가 되고 좀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 왜냐고 모든 생산수단은 뭐밖에 없으니까. 그럼 농사 안 지면 공장에 가면 되지. 이때는 공장이라는 게 없었다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거의 겨우 먹을 정도로만 뭐라고? 열심히 일해서 먹을 정도로만 뭘 준다고? 이익을 주고 나하고 다 가져간다니까. 그게 오랜 세월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없애버리자 해서 나온 게 뭐라고? 공산주의도 나오고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줬을 때 그런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을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등사회가 아닌데 우리가 조선 500년 나온 게 굉장히 평등사회니까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요. 외국에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장원들이 있을 거고 귀족들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내리면 엎어져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비참했던 겁니다. 사람을 발판을 사고 넘었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소작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로까지는 안 했다니까. 근데 거기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얼마나 지배력이 강했으면 사람을 밟고 내려오겠습니까? 귀족이 대단한 거죠, 유럽 같은 게. 그러니까 일찍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돼요. 그 봉건사회가 빨리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한때 150만 명이 아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근데 그게 지금 해보면 그때 나오는 감자 생산량이 전 유럽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사가 되느냐? 그 감자를 누가 가져가니까? 귀족들이 다 가져가니까 아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귀족들이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근대가 나와가지고 모여오던 사람에게 다시 뭘 나눠줬다고?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뭐라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지주계급이 나옵니다. 계속 악독하게 소작을 하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해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자가 뭐라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개인에게 뭘 안 준다? 소유권을 안 주는 겁니다. 그냥 국가가 가지고 개인에게 못 가져가는 이게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다음에 나왔던 게 뭐라고? 우리는 지금 수정 자본주의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정 자본주의도 역시 뭐라고? 문제가 많아. 언젠가는 이걸 고쳐야 돼요. 이게 결코 완전한 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아주 이상적인 제도고 잘 될 것 같았는데 100년도 안 돼서 뭐라고?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 그거는 사람을 잘못 이해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유토피아형 같은 거예요. 신의 세계에 가서 그런 거지. 무화과 따먹기 전에 갔어요. 사람은 똑같은 걸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똑같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는데 전부 다 배급제로 다 오늘 고기 먹어.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불만이죠. 그래서 협동농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라고?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개인에게 안 주고 농촌 단위로 뭐라고?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하고 나온 소출은 마을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가져가고 대신 뭘 받는다고? 배고표를 받아. 일하게 안 하게. 내가 안 되는데 왜 일합니까? 안 하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줬다는 겁니까? 텃밭 제도로 해서 앞에 있는 건 네가 져라. 하루 종일 어디가 있게? 그래서 생산력이 완전히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인력 생산물이
장마당을 형성해서 지금 장마당이 점점 뭐라고?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망을 틀리게 한다니까. 그럼 마을에 배도급 제도 나오면 오늘 마을에 뭐라고? 똑같은 거 보니까 은가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 똑같은 100원을 받아먹으면 뭐라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소작제도가 인정되게 안 되게 헌법에 아예 방정되어 있습니다.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소작제도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 계속 강화시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개정되고 안 되면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택, 임대차. 주택은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도 더욱더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집합 건물 그런 게 다 만들어지니까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물건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 두 번째가 물건 거기 보면 184페이지 물건적 청권입니다. 자, 물건적 청권이란 그게 중에 두 번째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갑이 지금 만일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직접 집에서 사용하죠. 근데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용을 방해합니다. 그럼 누가 방해 제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직접 방해 제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물건은 절대권이니까 A에게도 물건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이렇게 물건 실현을 방해할 때 그 물건은 방해자에게 방해를 만다 제거해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당신 내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느냐? 나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토지에 전세권이 있다. 이 전세권자도 A를 상대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고 지상권자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이렇게 모든 물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배제 예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물건적 청구는 그럽니다. 여기서 지금 물건법 총론을 보니까 물건적 청구는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는 소유권에 관해서는 뭐라게?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하는 것이고 지상권은 지상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할 것이고 전세권은 전세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하겠죠. 그걸 총론에서 보니까 그냥 물건적 청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물건적 청권입니다. 그러면 물건적 청권이 있는지 없는지 즉 이 물건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야 된다. 방금 물건 법정주의 있잖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물건은 물건적 청권이 있다 없다 전부 다 법률 내용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물건 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그럼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보면 점유권에도 물건적 청권이 있다고 규정이 돼. 204, 205조, 20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소유권도 물건적 청권이 있다고 213, 2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상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건에 전부 다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준용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법을 만들 때 소유권에 예컨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소유물을 누군가 침해하면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만들어 놨어요. 213조에. 근데 똑같은 내용을 누구한테도 인정해 준다? 그럼 지상권자가 침해당하면 일단 글씨 쓰면 쓸데없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 같으면. 그럴 때는 간단하게 쓰기 위하여 어떠냐면 똑같은 내용을 인정할 때는 법조문에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뭘 하면 된다? 그 내용을 여기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법을 씁니다. 그걸 준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법을 만들 때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준용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물건에 전부 다 뭐한다? 준용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게 사실상 두 개 있는데 우리한테 문제되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유치권에는 물건적 청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유치권 자체에 한 물건적 청권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그럼 뭐가 있다? 물건적 청권입니다.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고? 물건적 청권이 없습니다. 질권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하니까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물건적 청권이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유치권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적 무슨 청권? 반환 청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방해 예방 청권이 있어요. 요 세 가지 권리를 합해서 물권적 청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환 청권이 뭔지는 충분히 알겠죠? 거기에 나와 있듯이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뭐라고? 점유함으로써 결국은 전부를 빼앗길 때입니다. 물권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점유를 전부 빼앗겼을 때 반환해달라는 권리가 뭐라고? 반환 청권입니다. 예컨대 내가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리 자전거를 침탈해 가져갔어요. 내가 점유하는 이 물건을 누가 침탈했다고? 어리. 그럼 나중에 이 갑은 을을 만나서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한다고? 소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이에요. 도둑놈이 내 자전거 훔쳐갔으면 소유자는 납니까? 도둑놈입니까? 응? 훔쳐가가 지가 가지고 있어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도둑놈한테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도둑질이나 하러 다니지. 뭐 하려고 다닙니까? 그럼 도둑놈을 만났을 때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으면 돌려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나한테 있죠. 내가 직접 지배해야 되는데 그놈이 전부를 빼앗아갔으니까 뭐 해달라 그런다고? 그게 물권적 청권이라는 건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반환 청구하는 것이고 전부 침탈 외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게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 방해 제거 청구 중에 대표적인 게 갑의 토지 위에 지금 갑의 토지란 갑이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면 된다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해달라 청구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건물 철거 및 명도 청구하고 그 근원은 213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및 명도 청구 이게 대표적인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해 제거는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에 따라서 방해 제거 방법이 다른 겁니다. 건축 자재를 사놓고 방해하고 있으면 건축 자재를 수거해달라고 수거해가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런 걸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자, 그거 외에 방해 예방 청구 이게 이제 묘하죠. 방해 예방 청구는 예컨대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의 토지에 지금 돌담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축조된 것이어서 지금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원래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폭설이 오면 분명히 이게 무너져서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할 거야. 현재는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뭐 해달라? 예방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현재 침해 당할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침해 당할 염려가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 예방 청구 대표적인 게 갑과 을 사이 현실상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을이 자기 토지 위에 28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청의 허가를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건물인 신축은 안 됐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내 토지 사용을 방해받게 안 받게? 일조권 침해부터 지금 방해받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뭐 해달라? 중지해달라. 공사 중지 신청,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다 무슨 청구라고?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보면 물권적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방해 예방 청구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건물 공사 중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몇 층이 찬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는 등 이런 행사하는 것 전부 다 방해 예방 청구에 관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권적 청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지금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이거 하나만 더 봅니다. 서로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을은 지금 축대가 있고 여기에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을에게 잘못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 기책 사유 없는 걸 천재지변이라 합니다.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담이 무너지고 수목이 내 토지 위에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 침해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그렇죠. 사용 수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갑은 첫 번째 을을 상대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때 이 을에게는 기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기책 사유 없는 자에게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침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침해당하더라도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래서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잘못했든 안 했든 현재 침해당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할 수 있잖아. 얼마나 강력한 권리입니까? 이 물권적 청구입니다. 그럼 이 경우 돌담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죠. 이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기책 사유도 없는데 그래도 누가 부담하느냐? 을이 부담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기책 사유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을이 부담한다. 그게 판례입니다. 이걸 상대방 부담설 행위청구권설이라고 그래요. 판례는 이 물권적 청구는 내가 방해를 제거할 때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 상대방. 그래서 이 행위청구권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금 오늘 어려운 것인데 그럼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기책 사유는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이 말은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든지 이게 물권적 청구이지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때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린다니까. 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을의 고의과실로 내 토지를 침해했으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이것도 주장할 수 있고 저것도 다 주장하는 걸 경합한다 그래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는 요건을 갖출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한다. 수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수반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수반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다. 요건을 갖출 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게 물권적 청구과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점입니다. 자, 요게 물권법 총론 효력에 관한 겁니다. 이제 물권 변동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쉬었다가 일주일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가 물권 변동 1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